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2035년입니다. 여러분은 손목에 찬 최첨단 홀로그램 시계로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통장 잔고 숫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방금 주유소에서 넣은 휘발유 1갤런의 가격은 $25였습니다. 마트에서 집어든 계란 한 판의 가격은 무려 $18입니다. 뉴스 화면을 무심코 넘기지만 그곳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1조 이상을 지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채 원금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자만 $1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미국의 전체 국방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 속의 악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라는 시한폭탄이 터진 후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두 가지 독성 재료로 만들어진 다가오는 세대의 대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느리게 진행되지만 가장 파괴적인 금융열차 사고의 커튼을 걷어낼 것입니다.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는지, 왜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시계가 마침내 0을 가리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30조 괴물의 해부도를 들여다보기 위해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라는 용어를 혼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바로 그 혼란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험한 게임을 계속 이어갑니다. 재정 적자는 여러분이 이번 달에 월급보다 더 많이 쓴 돈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정부가 세금 등으로 벌어들인 돈과 그 해에 쓴 돈의 차이입니다. 만약 엉클샘이 $4조 9천억 벌어들였는데 $6조 3천억 썼다면 그 해의 재정 적자는 $1조 4천억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건국 이래 발생한 모든 재정 적자의 누적 총액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매월 신용카드 청구서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현재 그 숫자는 $34조 넘어서고 있습니다. $34조 돈을 $1짜리 지폐로 바꾸어 쌓으면 달까지 닦고도 남을 것입니다. 재미있지만 끔찍한 사실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조 넘는 데는 건국 이후 거의 200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수조 달러가 쌓이는 데는 채 2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이 산더미 같은 빚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빚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중적인 신화일 뿐입니다. 그들이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괴물은 바로 침대 밑에 있습니다. 미국 부채의 약 70%는 미국 내 투자자,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연방준비제도와 사회보장신탁기금 같은 미국 정부 자체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은퇴연금 계좌에서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우리가 사회보장신탁기금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진짜 의미는 우리가 거둔 세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그 자리에 멋진 차용증 하나를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보장제도가 그 돈을 필요로 할 때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다시 빚을 내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대한 폰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절대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 예산의 성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정치에서 건드리면 죽는 제3의 레일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무지출의 핵심이자 구조적 재정 적자의 주범입니다. 의무지출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미국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반면 국방비나 공원 관리비 같은 재량 지출은 나머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회에서 매년 싸우고 논쟁하는 예산안은 고작 3분의 1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괴물은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냉혹하고 잔인한 수학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구 통계학에 있습니다. 1930년대에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혜택을 받는 은퇴자 한 명당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약 4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42명이 조금씩 돈을 모아 한 명을 부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16대 1로 건전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이 비율은 이전 8대 1이라는 끔찍한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은퇴자 한 명의 연금을 위해 일하는 사람 3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보장제도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저축계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현재 은퇴한 세대에게 돈을 주는 부가방식 제도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시스템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사회보장신탁기금은 2034년경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왕창 걷지 않는 이상 시스템은 멈추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인구는 더 비싸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더 오랫동안 이용합니다. 메디케어 병원 보험 신탁 기금은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빨리 아마도 2031년경에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해결을 포기한 수학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하나같이 정치적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연령을 높이겠다고 말해보십시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55세 노동자에게 당신은 아버지 세대보다 2년을 더 일해야 은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표는 날아갑니다. 급여세를 인상하겠다고 해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월급에서 더 많은 돈을 떼어가겠다고 말하면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혜택을 줄이겠다고 해보십시오. 그 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돈을 20% 덜 주겠다고 하면 향후 50년 동안 선거에서 이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깡통을 발로 차서 도로 저 멀리로 보내버립니다. 그들은 미래 세대의 돈을 훔쳐서 현재의 유권자들을 달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뻔뻔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적 비겁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부채는 구조적이며 시스템 자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폭탄의 시계초침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태는 결국 세대 간의 도둑질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재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처벌받고 단기적인 기분 좋은 정책을 펴는 사람은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식당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역사상 최고의 식당 주인이 되고 싶어서 손님들에게 무료 에피타이저를 제공하고 모든 가구를 최고급으로 바꾸고 직원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줍니다. 물론 메뉴 가격은 올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손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사장님으로 추앙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대금은 여러분이 은퇴한 후 가게를 물려받을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부채의 본질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은 이자 비용과 결국 닥쳐올 파산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당파를 막론하고 이느리게 진행되는 재정적 살인에 공모해 왔습니다. 그들은 임기를 마친 후에 대규모 지출 삭감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말하는 골초의 다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재 120%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 정도라면 주식시장은 이미 그 기업에게 관을 짜주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었지만
부채 비율은 약 106%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대전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부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추축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야. 우리는 너무 커서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에게 저는 로마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사 비용을 지출했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빵과 서커스라는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지자 그들에게는 클릭 한 번으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화폐를 직접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된 데나리우스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고 값싼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섞었지만 나중에는 은 함량이 5%에 불과하고 95%가 구리인 동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가치가 떨어진 돈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고 상인들은 돈을 믿지 못해 거래가 붕괴되었습니다. 제국은 야만인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엔진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역사를 볼까요?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은 돈을 찍어내서 갚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5,000마르크에 주문하고 마시는 동안 가격이 올라 계산할 때는 8,000마르크를 내야 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뎃감을 사는 것보다 지폐 뭉치를 태우는 것이 더 싸게 먹혔기 때문에 돈으로 난로를 덮였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레바논,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한때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재정정책은 가장 강력한 평등화 장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공모함을 몇 대 가지고 있든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수학의 법칙을 오랫동안 위반하면 수학은 결국 당신을 파괴합니다. 미국은 현재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높은 부채, 해결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의존도까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면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가장 큰 도미노일 뿐입니다. 이제 국가 부채가 거대한 빙산이라면 이자 지급은 물밑에 숨겨진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출혈을 재앙적인 경제 실패로 바꾸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연 이자율 20%인 신용카드에 1만 달러의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원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한 채 현상 유지를 위해서만 1년에 2,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 2,000달러는 영원히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미국 정부 규모로 확대해 봅시다. 미국 정부는 국채라는 차용증을 발행하여 돈을 빌립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운이 좋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역사적으로 낮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이자가 거의 없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채가 20조 달러였을 때도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는 영원히 돈을 빌릴 수 있어 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자 연준은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그 공짜에 가까웠던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폭등했습니다. 과거에 낮은 이자율로 빌렸던 빚의 만기가 돌아오자 재무부는 훨씬 더 높은 이자율로 새로운 빚을 내서 갚아야 했습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그 숫자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간 순이자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거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집어삼키려 하는 기하급수적인 곡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8년이나 2029년이 되면 이자 지급액은 국방비나 의료비 등 모든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 비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연방 예산의 단일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구축 효과라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빌릴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적자를 메우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빌려야 할 때 그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중의 모든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 정부가 5%의 이자를 준다면 은행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중소기업의 4%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대출금리가 오르고 기업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 성장은 둔화됩니다.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인데 빚 자체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수천억 달러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거나 암 연구를 지원하거나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그 돈은 단순히 과거의 빚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죽은 돈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과거의 빚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구속복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바닥에 구멍이 난 작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구멍은 국가 부채입니다. 한동안 구멍은 작았고 여러분에게는 물을 퍼낼 수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작은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은 배를 고치는 수리공에게 입막음 비용으로 이자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결과 물을 퍼낼 양동이를 살 돈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물의 무게와 수리공 비용 때문에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에 숨겨진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부채와 상승하는 금리, 그리고 정치적 자살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구조적 적자라는 완벽한 폭풍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건의 지평선, 즉 국가 부채의 소용돌이인 둠루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애정을 담아 부르는 이 둠루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8년 10월 어느 날 아침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미국 재무부의 국채 경매가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며 잠에서 깹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미국의 빚을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의 주요 구매자였던 중국은 이미 시장에서 손을 뗐고 일본은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국채 대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 재무부는 금리를 8%나 10%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는 순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하룻밤 사이에 5천억 달러나 치솟습니다. 그 새로운 청구서를 갚기 위해 정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돈을 더 찍어내거나 더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니 인플레이션은 폭발하고 중앙은행은 이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며 그 결과 빚은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먹기 시작하여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실제로 발생하는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이 과정은 궁극적인 악몽인 기축통화 지위 상실을 촉발합니다. 현재 미국은 과도한 특권이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찍어내어 독일의 멋진 자동차를 사고 한국의 최신 전자제품을 사고 사우디의 석유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네는 종이 조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하지만 만약 달러가 그 지위를 잃는다면, 만약 세계가 미합 중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이 질 나쁜 농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특권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여러분이 2031년의 어느 날 식료품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달러는 더 이상 세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수입 커피 가격은 단순히 5% 오른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300%나 폭등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최신 아이폰의 가격은 5,000달러가 넘습니다. 휘발유는 1갤런에 15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더 이상 달러로만 거래되지 않고 달러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통화 바스켓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활 수준은 우리의 신용 한도가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에 맞춰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우리는 구찌벨트를 찬 개발도상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재앙의 날, 달러가 죽는 날의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미국이 그렇게 되겠어?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 제국의 쇠락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그 징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또한 한때는 강력하거나 부유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정 정책과 끝없는 돈 찍어내기는 그 어떤 제국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경제 법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둠루프가 시작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변해갈 때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저축은 순식간에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출구는 있을까요?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고통의 메뉴판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 3가지뿐이며 그 3가지 모두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전면적인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입니다. 정부가 대중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돈을 갚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글로벌 금융 아마겟돈입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한 모든 은행이 파산하고 연기금은 증발하며 주식시장은 0이 될 것입니다. 48시간 안에 영화 매드맥스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본주의를 끝장낸 인물로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긴축 정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싫어하는 채소를 억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군사비를 50% 줄이고 사회보장연금을 반으로 깎고 전체 정부 부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세금을 50%로 올립니다. 그 결과는 25%의 실업률과 거리의 폭동을 동반한 거대한 경제 대공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부는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옵션의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정치인들은 재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이제부터 고양이 사료를 드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승리하는 선거 구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옵션은 금융 억압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세금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이 옵션을 선택할 것이며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금융 억압은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는 멋진 표현입니다. 정부는 은행과 연기금이 국채를 사도록 강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찍어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4%, 5% 혹은 6%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34조 달러의 빚이 있더라도 10년 동안 달러 가치를 50% 떨어뜨리면 그 부채의 실질 가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저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임금 가치를 파괴합니다. 저축한 사람들의 부를 빚진 자들, 즉 정부에게로 이전시킵니다. 이것은 식료품점과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느린 속도의 디폴트입니다. 정부는 탐욕스러운 기업이나 공급망 탓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디폴트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연착륙이며 여러분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독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오늘 거대한 불황을 겪는 긴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빚을 천천히 태워 없애기 위해 10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금융억압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깊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부채는 거대하고 정치인들은 마비되었으며 예상되는 결과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우울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벙커에 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포는 전략이 아닙니다. 준비가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수조 달러를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나만의 방파제를 쌓을 수는 있습니다. 게임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조작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흐름에서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쪽에 서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융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실물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 높은 세상에서 종이돈은 쓰레기입니다. 실물 자산이 왕입니다. 이것은 인쇄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농지, 원자재, 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가격이 재조정되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고정금리 부채를 활용하십시오.
이때만큼은 빚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나 4%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6%를 넘는다면 은행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진 저렴한 달러로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최고의 해지 수단은 그들이 세금을 매기거나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압수할 수 없는 것,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혼란스러운 경제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보다 소득 창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SP500 지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코딩이든 배관이든 컨텐츠 제작이든 여러분의 인적 자본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즉시 조정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미국 경제라는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2030년일 수도 있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결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신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두려움을 연료 삼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재정적 미래에 대해 진지해지십시오.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 연준의 모든 회의와 예산 전쟁,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시장 신호를 추적하며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우울한 뉴스를 보지 않도록 대신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지 궁금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역사, 금융 역사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채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